이번 시간에는 제5장 보건의료 재원과 경상의료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의료 재원의 형성,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으로 나눕니다. 공공재원에는 일반 조세 수입, 소비세, 목적세, 사회보험료, 부채가 들어가고, 민간재원에는 고용주 부담, 민간 의료보험, 가계 직접 부담, 기부금 등이 들어갑니다. 자, 공공재원에서 첫 번째 이제 일반 조세 수입이죠. 세금이죠. 보건의료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재원이에요. 국가의 재정 능력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상업거래 및 이윤에 부과되는 조세, 수출 및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 소득세, 재산세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소비세는 어떤 재화나 용역에서 들어오는 세금을 보건의료나 교육 등과 같은 특정 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1998년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이 됨에 따라서 담배부담금의 일부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건강보험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적세는 보건의료 분야에 사용할 특별한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고 공공보건의료를 위해서 국민에게 제공되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재원으로서 소득의 일정분을 징수하죠.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5대의 사회보험료가 나가죠. 근로자나 고용주에게 임금의 일정률을 보험료로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원을 마련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자, 공공재원에는 이제 부채도 들어가는데 국가재정 당국의 채권 발행 또는 외국 차관의 도입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이죠. 차관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에게 가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간재원에 고용주 부담, 민간의료보험이 있는데 고용주가 피고용인 의료비의 일정 부분을 부담해주고 있죠. 우리나라는 이제 공무원인 경우는 국가가, 근로자를 위해서는 기업이 의료 보험료의 일정률을 부담하거나 의료 서비스 비용의 전액 혹은 일부를 부담을 해요. 보건의료 인력과 시설을 구비하고 보건의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간의료보험.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이 뭐가 있을까요? 뭐 삼성보험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자동차보험 이런 것들이 다 민간의료보험이죠. 민간시정을 통하여 보험을 구매하는 것, 가입이나 탈퇴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재원에 가게가 직접 부담하는 것도 있죠. 의료 이용 시 제3자를 통하지 않고 환자가 직접 비용을 지불하는 것. 제3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말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너무 힘들어서 이제 링거를 맞는다. 보험이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급여가 되는 게 있죠. 환자가 직접 비용을 지불하죠. 의료제도나 보험제도에 따라서 국가마다 개별 가구의 총 의료비에 대한 직접 지출 비율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부금은 자선단체나 종교단체의 지원, 개인과 기업의 기부금 등 여기에 이제 속하는 거죠. 만약에 디벨로핑 컨트리, 개발도상국의 경우 국제기구가 차관이 아닌 뭐를 담보로 해서 빌려오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기부의 형태로 보건의료 개발을 지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재원 조달 현황을 한번 보면 정부의 공공재원에 주로 의존해왔던 선진국들이 민간 재원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유럽의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전체적인 규제의 틀은 변하지 않으면서 일반의 및 전문의, 병원 사이의 경쟁 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환자의 선택폭을 넓히려는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민간 부분의 어떤 재원 조달의 의존도를 높이는 경향이죠. 왜? 국가가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 어떤 의료 서비스, 의료의 질이 낮아질 수가 있겠죠. 자, 우리나라는 재원 조달 방식이 매우 다양해요. 그래서 공공재원이 취약해서 민간 재원의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죠. 의료기관이 한 100% 있다고 하면 90%가 민간 기관이에요. 그래서 공공 부문의 활성화가 주요 정책 과제입니다. 그 다음에 진료비 지불제도. 자, 진료비 지불제도에서 의료 수가와 진료비 지불제도 이 개념을 보셔야 되는데, 의료 수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코스트라고 하는데, 의료 공급자가 의료 소비자에게 시행한 의료 행위 또는 비용에 대한 보상을 얘기하고 있고, 진료비 지불제도라고 하는 것은 의료 수가를 의료 공급자에게 지불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의료 공급자는 이제 의료인 등을 말하는 거죠. 진료비는 의료 공급자의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뜻합니다. 보수 지불 방식 또는 수가 지불 제도라고 합니다. 진료비가 결정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사후 결정, 사정 결정으로 나눕니다. 사후 결정 같은 경우에는 행위별 수가제나 상대가치 수가제가 들어가는데, 우리나라가 이거를 하고 있죠. 진료를 받은 후 받은 서비스에 대해서 합산된 진료비를 지불을 합니다. 사정 같은 경우에는 진료를 받기 전에 병원이나 의료인에게 지불될 총액이나 그 비율이 미리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받은 서비스와 무관하게 진료비를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인도제, 봉급제, 또 포괄수가제가 사정 결정 방식에 들어가죠. 보건의료 재원의 형성 및 배분, 자, 가계, 기업, 정부가 재원을 형성해서 의료 공급자에게 주는데, 인도제, 행위별 수가제, 총액제, 봉급제가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료비 지불제도의 어떤 타입 유형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fee-for-service라고 해서 행위별 수가제예요. 그 의료 행위당 서비스가 지급이 되는 거죠. 의사는 제공된 서비스의 단위당 가격과 서비스의 양을 곱한 만큼의 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분류를 보면 관행수가제, 제도수가제, 점수제 이렇게 나뉘는데,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가 시장 기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를 말하고, 제도수가제는 정부나 보험공단과 같은 공적기구가 보험에 적용되는 수가를 생산 원가에 기준하여 계산한 후에 그것을 고시하여 통용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점수제는 서비스 행위에 대한 보상을 일단 점수로 받고, 그 점수들을 일정 비율에 의해서 금액으로 환산하여서 의료비 총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포괄수가제는 이제 번들드 페이먼트라고 해요.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양과 질에 상관없이 환자 1인당, 진료 1일당 혹은 질병별로 보수단가를 설정해서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외래는 이제 방문당으로 계산하죠. 이번의 경우는 질병군별로 정해진 수가를 보상합니다. 총 의료비를 억제할 수가 있고 진료비 청구 방법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이 최소화되고 질적 수준이 저하될 수가 있죠. 의료의 다양성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불 방식 행위별 수가제하고 포괄수가제의 장단점이 이렇게 제시되고 있는데, 장점을 보면 fee-for-service는 환자에게 충분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요. 신의료기술 및 신약 개발 등에 기여하죠.
의료의 다양성이 반영될 수가 있어서 의사, 의료기관 제도 수용성이 높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의사나 의료기관은 자기가 한 서비스만큼 돈을 받으니까 이러한 제도를 받아들이는 정도가 높다라는 거죠. 자, 단점은 환자에게 많은 진료를 제공하면 할수록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수입이 늘어나게 되죠. 과잉진료, 과잉검사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과잉진료 및 지나친 신의료기술 등의 적용으로 국민의료비 증가 우려가 될 수가 있고, 이 행위별수까지는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심평원에다가 그거를 이런 수가에 대해서 청구를 할 때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청구 오류, 허위, 부당 청구 우려가 있습니다. 포괄수가제 번들드 페이먼트, 경영과 진료가 효율화가 될 수가 있다. 이거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많은 인력과 재원이 낭비가 안 된다라는 거죠. 과잉진료, 의료서비스 오남용을 억제해주고 의료인과 심사기구, 보험사 간의 마찰이 감소가 됩니다. 진료비 청구 방법이 간소화되고 진료비 계산이 어떨까요? 투명성이 높아지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서비스 제공을 최소화하여서 의료의 질적 수준 저하와 환자의 마찰이 우려되고 조기 퇴원이라는 단점이 있고, DRG 코드 조작으로 의료기관의 허위 부당 청구 우려가 될 수가 있고, 의료의 다양성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의사나 의료기관의 불만이 크고 제도 수용성이 낮을 수가 있습니다.